자,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전 시간에 이런 말씀 좀 드렸죠. 미국과 달리 여러 가지 여건이, 한국은 변동금리도 높고 또 경제 여건도 미국과 같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비중도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를, 정책금리를 내리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한국 국채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알겠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다면 혹여나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다 매도해서 오히려 한국 경제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한국 국채금리가,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한국 국채를 매도하고, 오히려 그럼 국채금리가 다시 폭등을 하게 되고, IMF나 리만처럼 되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국채 가격은 폭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상은 이제 좀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나라가 어떤 이머전시 상황일 때 너희가 그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있냐는 보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이 이제 정부 부분의 GDP 대 정부 부분의 정부 부채 규모가 한국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50% 수준으로 굉장히 주요 국가 중에서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미국은 거의 GDP 대비 150%고 OECD 선진국도 한 100% 넘는 반면에 한국은 50%죠. 즉 한국은 어떤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정부의 금고가 굉장히 여전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일정 큰 문제가 되면 정부가 금고를 풀어서 이런 펜스를 잘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은 한국 국채를 투자하기 불안해 하시는 분이, 오케이, 마 대표 논리 알겠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가 뭐 이런 과거의 어떤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다 투매를 하고 환율도 폭등하고 투매를 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폭등하게 되고 국채가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인데, 그 전제로 봤을 때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고로 현재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 국채 비중은 19% 정도입니다. 전체 한국 국채 시장에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 몇 프로인지 아세요? 물론 시점마다 다른데 한때 한 33% 갔다가 제가 좀 줄어들어서 28 내지 9%입니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에 외국인 갖고 있는 비중이 거의 얼추 한 30% 되는데, 한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 비중은 채 2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어떤 해당되는 자산시장의 충격 변수로서 영향이 좀 약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가고 있니? 주식 관련된 데이터는 여러분 많이 보시고 계실 거니까 채권 데이터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를 순매수, 순매도를 보고 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순매수가 계속 커지고 있죠. 이 데이터 잘 안 보이시죠? 느낌 뭐냐면 여기가 16421인데 여기 16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10억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16조 정도가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6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11조 순매수, 그리고 4월 달에 8조 순매수, 5월 달, 6월 달 모두 다 16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금년에 추세적으로 계속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렇게 환율이 약세를 띄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1300, 1400 갔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의 전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금년 9월 말에 중요한 이벤트 남아있죠. 뭐냐? 제가 이전에 몇 달 전에 방송해드렸지만은 WGBI 인덱스에 포함 여부, 그러니까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 즉 글로벌 국채 지수
라고 하죠. 이건 마치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주식이 편입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인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인 연기금들은 WGBI 인덱스를 벤치마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편입되면은 상당한 규모의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의 원화표 시채권에 편입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2% 내외 정도 우리가 한국 국채에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 2% 내외 정도 한국 국채가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편입돼서 2%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원화로 한 60에서 한 80조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콜 자료인데 프랑스 회사 자료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됐을 때 이렇게 요 정도 더 들어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한국은 이제 현재 한 19% 정도인데, 만약에 WGBI 인덱스에 9월 달에 편입 결정되면 향후 1, 2년 정도에 걸쳐서 한 60에서 한 80조 정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규모가 오히려 지금 19%에서 한 28%, 7%, 28% 정도 비중이 커질 거로 전망합니다. 오히려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될지 여부는 저는 5대 5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달일 거냐 아니면 3월 달은 한 5대 5 정도로 보는데, 어쨌건 간에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이런 큰 지수의 편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국채를 투자하는 뒤에 큰 버퍼가 오히려 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론부터 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될 여건이고, 그런데 큰 그림에서 또 외환시장이나 정부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편입된다고 하면 이게 좋은 버퍼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한국 국채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다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제가 전 시장과 요 전편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서머리, 한국 국채 관련해서 서머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채권 금리로 먼저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 3.5인데 지금 시장금리가 3.9죠. 즉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정책금리를 지금 올릴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금리가 올라와 있다는 거는 사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가 정책금리가 5.5%인데 시장금리가 지금 3.5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역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미 정책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이렇게 낮은 반면에 한국은 정책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향후에 돌아섰을 때 금리의 다운사이드 포텐셜이 더 커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정책금리가 계속 3.5에 동결되어 있다는 거는 일시로 미국 금리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3.4% 근처까지 올라왔지만은 정책금리가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령 미국이 추가로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한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여건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다른 여건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양호하고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인데, 한국은 구조적으로 미국과 달리 경제가 좀 대외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여건이다. 오히려 금리를 향후에 내려야 될 명분이 더 많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의 부채 비용 줄여온 반면에 한국은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의 레버리징 계속 올라간 상황이고, 특히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이 한국은 80%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한국은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금리가 올리기 어려운 거고, 만약에 한국에 우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되면 한국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가계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대출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가계 대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제 성장 엔진이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잖아요. 내수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양호한 반면에 최근에 중국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상대적 직접적 영향이.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교역 파트너로 이제 중국이 1등이 아닙니다. 참고 여러분, 미국의 교역 파트너 넘버원이 어디냐면은 2년 전까지는 중국 1위였는데 지금은요, 넘버 3입니다. 넘버 1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입니다.
이미 굉장히 중국의 경제 둔화에 영향이 약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어렵죠. 한국은 전체 경제에서 내수가 아니라 지금 수출이 거의 한 절반 이상 경제를 차지하고 이 수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넘버 원, 투가 미국과 중국이죠. 근데 중국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한국은. 근데 일시적으로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시중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한국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투자 포인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